자,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뇌와 척수를.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보통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판단과 사고 그리고 그의 생명 현상 유지라든지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다양한 특징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반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사. 그럼 도대체 그 반사가 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이렇게 해서 필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는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치? 우리가 대개 하는 반응들은 의식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야. 의식을 한다는 거는 우리 중추신경계 중에서 뭐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뇌 중에서 대뇌가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정확히 의식적 반응은 어떻게 하는 반응이냐? 대뇌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그 명령이 반응 기관에 가서 말 그대로 반응을 한다고. 자, 저기 보니까 단계가 2개가 들어있어요. 맞죠? 근데 원래 하나 더 있습니다. 대뇌로 정보까지 가는 것까지. 그럼 사실 루트가 복잡하죠. 그럼 얘는 반응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계가 많거든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자, 그에 반해서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요. 무조건 반사. 원래 반사라는 반응 중에서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원래 둘 다 배우긴 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조건 반사 최근에 안 가르친 것이 되게 많아요. 용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근데 조건 반사 우리 배운 적 있거든요, 중학교 때. 물론 학교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조건 반사 예시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멍뭉이 이름인데. 파블로프 얘기라고 알아요? 그 파블로프 개 어떤 멍멍이야? 왜 침 흘리는 개미? 원래 걔는 침을 안 흘려? 다 침을 흘려요. 근데 파블로프에게는 실험인데 멍뭉이한테 종을 치고 밥을 줘요. 땡 하고 밥을 줘. 그걸 계속 반복해. 그러다가 어느 날 종만 치는 거예요. 그럼 멍뭉이가 침을 흘립니다. 왜? 종 치면 밥을 준다는 그 기억 경험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럼 대뇌가 그 생각을 해요. 침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거를 조건 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등 과정에서 많이는 안 다뤄요. 고등 과정에서 메인으로 보는 거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리고 조건 반사 실험했던 그 파블로프에게 실제 시험 되게 잔인해요. 그냥 멍뭉이가 침 흘리는 거, 침 흘리네 구경했긴 얘들아. 턱에다 구멍 내가지고 침을 받은 겁니다. 되게 잔인하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무조건 반사 우리 3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의 무조건 반사를 한번 볼 거예요. 3가지의 무조건 반사. 자, 첫 번째 동공 반사 볼 거고요. 두 번째 연수 반사. 다른 말로 하면 숨골이라 쓰겠죠. 세 번째가 척수 반사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볼 거예요. 자, 동공 반사의 중추는 어딜까? 그렇죠, 중간뇌라고 했습니다. 눈 바로 뒤에 있는 이 중간뇌가 중추다. 자, 그럼 동공 반사는 어떤 반사인데? 자, 동공 반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예요.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뭐가 조절된다고? 동공의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 동공의 크기가 왜 조절돼요?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동공 크기를 조절해준다. 왜? 빛의 양을 조절해주려고. 자, 빛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상합니다, 눈이. 그래서 양을 조절해야 돼. 그러면 밝은 데 갔어. 그럼 눈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적게 들어와야죠. 빛이 충분한데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안에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 빛의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동공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두운 데 갔어요. 빛이 없죠. 그럼 주변에 있는 최대한 빛을 다 끌어모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공 크기 어떻게 돼야 돼요? 터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동공반사라 부른다. 자, 연수반사, 숨골반사 볼 겁니다. 중추가 어디겠어요? 연수 되겠죠. 다른 말로 숨골. 자, 내가 연수반사를 좀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려고 목 위 반사라고 표현을 해줘요. 목 위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것들,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어서 오고. 여러분들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참을 수 없는 것들 뭐 있어요? 뭐 있니? 하품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참는 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하품 참을 때 어떻게 해요? 유지라고 하잖아요.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입만 안 열을 때 한 거라고. 하품. 또 재채기 참을 수 있어요? 살짝 콩 참는 건데 참는 게 아니라 들어간 겁니다. 나와요. 또 하잖아 결국에. 맞지? 또 뭐 있어요? 기침 참을 수 있어요? 난 참는데 이라니 참는 겁니까? 한 거예요. 입만 안 연 거야. 못 참아 얘들아. 또 못 참는 거 뭐 있어요? 눈 깜빡. 아 또? 울음. 울음? 눈물이라고 표현하죠. 눈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와요. 보여줘가지고. 또 숨. 반사. 보통 반사라고 하면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오는 것들. 참을 수 없는 것들. 찡그리는. 신거 먹을 때. 그건 참을 수 있지 않나? 무표정으로. 딸꾹질. 그건 진짜 참는. 이건 못 막습니다. 아, 나 막는 사람 봤어요. 존나 신기했어요. 이걸 조절하더라고요. 뇌를 뜯어보고 싶었어. 내 전 여친이거든요. 아니, 카페에 갔단 말이야.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딸꾹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딸꾹질 하나? 딸꾹질을 하네? 갑자기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저 오케이 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케이 했는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 약간 벌레 보시 보면서 넌 그게 안 돼 그러더라고. 씨발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이건 연수만 탄데. 진짜 신기했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잘 지내겠지? 트름. 트름이요?
수 있잖아. 휴는 그런 사람이야. 나올 것 같다? 참지 않고 그냥 뱉어버려.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친분비 네 맘대로 돼요? 뭐 꼬부기니? 막쫙 쏘고 막 되니? 그리고 이게 맘대로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친분. 자 이런 것들 다 연수 반사입니다. 연수 반사.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연수들이 해주는 것들 좀 종류가 많습니다. 미 반사라고 하면 보통 해줘요. 자 그리고 척수 반사가 있습니다. 중추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척수 반사. 자, 척수 반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피 반사가 있고요. 중학교 때 배웠었죠? 무릎 반사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겁니다. 배뇨 배변 반사가 있습니다. 배뇨 배변이 뭐야 얘들아? 똥오줌. 그렇죠. 싼 다음에 싼다. 싼다 반사, 싼다 반사. 선생님 싸는 거 못 참으세요? 참지 얘들아. 그럼 반사 아닌 거 아니니 얘들아? 너를 못 참니? 안 참는 친구 있어요 혹시? 지금 안 참나? 참지? 참아야 돼요. 그 안 참으면 애기 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나이 안 참으면 사회적 자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아야 돼. 참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반사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반사가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안정장치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되게 이 배뇨 배변을 할 때는 두 개의 관문이 있거든요. 발약근들이. 그 중 하나는 자동문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의지대로 막을 수 있는 문이에요. 수위근이라고 하나네. 그래서 우선 오잖아. 압력이 오면 무조건 열려. 자동문 하나 윙 하고 열려. 근데 사회적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위근을 막고 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애기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 없어? 내가 여기서 지려버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시겠지? 조금만 참아볼까? 애기들이 그러니? 그냥 조금 낌새가 있다 하면 싼다 하고 싸버린다고 애들은.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발약근은 참는 거예요. 수익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배뇨 배변도 반사입니다. 반사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무조건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조건 반사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얘들은 중추 중에서 대뇌가 하나도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대뇌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고요. 대뇌 개입이 없습니다. 대뇌가 관여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들어오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어떨까? 상대적으로 더 빠릅니다. 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야기해준 적 있을 텐데 회피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뜨겁거나 날카롭거나 통증을 느끼는 곳에 신체 일부가 닿았을 때 빨리 그곳에서 신체 일부가 떨어지는 반사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아프다, 뜨겁다, 따갑다 이런 통증을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다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아주 짧은 시간 뒤에 내가 아프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말을 느낀다고요. 느낌을. 그래서 얘가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반응이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중추신경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가. 되나요? 나중에 여기 파트는 반응 경로 문제라고 있거든요. 반응 경로 문제. 그 문제가 뭐 반응이 왔을 때 어떤 루트를 타고 가냐 그거 찾는 문제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내신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를 끝냈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신경계가 되겠어? 그렇죠. 말초신경계를 볼 겁니다. 자 중추신경계까지는 쉬웠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문제의 대다수는 말초신경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말초신경계를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분류를 해봐야 돼요. 분류.
자, 이 말초신경계는 분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분류 기준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하냐? 우리 문제 풀다가 자꾸 뇌신경, 척수신경 이런 말 나왔죠? 그치, 그게 말초신경입니다. 해부학적 분류예요. 자,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분류했던 방법, 기능적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분류 방법과 기능적 분류 방법이 있어요. 자, 그 해부학적 분류 방법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결국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연결돼 있어야 돼. 맞지? 왜냐면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올려주거나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반응기관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는 중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와 연결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린 걔를 뇌신경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척수랑 붙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린 그 친구들을 척수신경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단어만 보면 뇌신경, 뇌를 구성하는 신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추신경계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줄임말이에요. 뇌 말초신경이고요. 척수 말초신경이에요. 줄임말이다. 틀리면 빠져칩니다. 줄이면 안 돼요. 자, 그럼 뇌신경이랑 말초신경이, 척수신경이 각각 몇 쌍인지 무조건 암기해야 되거든요. 뇌신경 총 12쌍이고 척수신경은 31쌍입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 쉬워요. 말이라면 끝이죠. 1년의 마지막 말은 언제예요? 12월 31일.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쉽니? 이 틀리고 빠다 맞는 거예요. 이들 다시 말하지만 중추신경계 아닙니다. 이들 말초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 기능적 분류는 우리가 좀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그 기능적 분류라고 하면 신호의 이동 방향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 방향성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눴죠. 뭐랑 뭐? 원심과 구심.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눴다. 자,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면 되게 감각신경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원심성 신경. 자, 이 원심성 신경은 운동신경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용고는 이걸 좀 다르게 분류를 해줄 거거든요. 용고는 학교쌤이 좀 다르게 분류를 해주실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 원심성 신경은 말 그대로 반응기관과 연결된 신경이에요.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올려주는 게 전부야. 그러면 결국 명령을 이 원심성 신경이 반응기관에 옮겨줄 텐데 그 반응기관들은 되게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체성신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체성신경은 어떤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수의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의근이라고 하면 다 뼈랑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골격근이다. 얘는 수의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심장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이들 마음대로 조절 못 한다고요. 자, 그런 신경들은 자율신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과 붙어있는 신경들의 기관 붙어있는 신경들을 자율신경이라 불러요. 얘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
수의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과학에서는 두 가지 배우거든요. 심장과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근, 내장근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이 자율신경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뭐랑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이 안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은 서로 모드가 다른 거예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 모드고요. 부교감신경이 일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위급할 때, 부교감신경은 평상시 안정적일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서로 반대 기능을 하겠죠. 반대 기능. 그래서 우리 이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항작용 선생님 수업 때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워낙 많이 쓸 거니까 어디 오른쪽 위 같은 곳에 좀 적어두세요. 길항작용. 생물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길항작용. 길항작용이라는 거는 같은 장소, 생물에게서는 되게 같은 기관이 될 거예요. 에서 일어나는 반대 작용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대 작용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 이 해부학적 훈련은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없거든요. 딱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럼 공부 끝. 구심성은요. 감각을 올려 보내준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개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메인으로 공부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실 원심성 신경 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얘를 좀 볼 겁니다. 원심성 신경 한번 봅시다. 자, 1 원심성 신경 볼 거예요. 아, 2라 했어. 왜?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인다. 뭐? 기량작용. 반대작용이에요. 반대작용. 자, 우리 원심성 신경은 크게 둘로 나뉜다라고 했죠. 뭐랑 뭐?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주는 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채성신경, 자율신경을 좀 표현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주는 표를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그릴 건데 이 그림 보면 딱 구조적 차이가 보일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채성신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율신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차이가 나죠. 제일 큰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제일 큰 차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그쵸? 그리고 또 큰 차이. 뭐 있어요? 수의근과 불수의근.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해당 신경이 체성인지 자율인지 밝힐 때 뭘 먼저 봐야 될까? 개수. 한 개, 두 개로 봐야 될까? 수의근, 불수의근을 봐야 될까? 수의근, 불수의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낚아먹으려고 여기다가 연합 이론 그려놓은 경우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 개, 두 개보다는 수의근, 불수의근이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차이들 좀 적어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뉴런이에요. 얘는 몇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 개. 한 개의 뉴런. 얘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조금 분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불러준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의 이름을 앞으로는 좀 지어줄 겁니다. 자, 여기 자율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치? 그러면 뉴런과 뉴런을 보니까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끊겨 있다고. 사람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신경 사이에 잘려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신경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절이 잘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신경절입니다. 우리 여기 공간을 우리 딱 요만큼을 신경절이라 불러요. 신경이 잘려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신경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과 뒤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불러줍니다. 얘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반응 기관의 근육도 좀 다르다고요. 체성신경은 어떤 근육? 수의근이에요. 이 수의근은 대개 뼈랑 붙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근육이라고 부른다고? 골격근. 자, 자율신경은 어떤 근육이랑 붙어 있다고? 불수의근. 우리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 어떤 게 있다고요? 심장근과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내장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됩니까? 내부 장기예요, 내장이.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수위랑 불수위죠. 그럼 조절 중추가 좀 차이가 나겠네. 조절 중추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체성신경은 수의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조절 중추가 어디일 것 같아? 대뇌면 대뇌. 불수의근은요? 다양한 대뇌 외에 다른 뇌들이 관여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중간뇌가 있고요. 중간뇌. 연수가 있고요. 척수가 있고요. 우리 얘 셋은 봤죠? 어디서 금방? 금방 봤었는데 어디서 봤었어 얘들 셋? 무조건 반사 쪽에서. 그치? 얘들 셋은 불수의근과 연결해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셋 말고. 항상성 조절의 중추. 시상하부. 어디에 있어요? 간내. 다른 이름으로 사이뇌. 까지. 자, 항상성 조절할 때도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간내도
자율신경의 뇌세포시로 결정이 된다. 되나요? 자, 그리고 보면 특히나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라고.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그럼 얘들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면 결국에 반응기관에 달려있는 이 근육들한테 내려주는 명령이 달라야 되거든. 그럼 이 뉴런들은 어떻게 명령을 내려줄까? 반응기관에 화학신호를 보내줘요. 화학신호를. 그 화학신호를 우리는 보통 뭐라 불러주냐면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화학신호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점들이 촉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고 있는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는 뉴런 사이의 신호 이동과 뉴런이 반응 기관에 명령 내려줄 때 보통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체성신경부터 볼 겁니다. 자, 체성신경은 신경 전달 물질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만. 아세틸콜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세틸콜린. 되나요? 자, 교감, 부교감은 서로 반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달라야 돼. 근데 많이 다를 필요 없어요. 결국 마지막 근육한테 분비하는 애만 다르면 돼. 왜냐면 얘가 일을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좀 따로 외워줘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자, 교감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 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좀 특이한 애가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이름이 입에 안 읽을 거니까.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요.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노르 에피네프린. 자, 부교감 신경은 쉬워요. 전후가 똑같아. 얘는 전이든 후든 아세틸콜린만 나와요. 자, 그럼 신경 전달 물질 외울 건 총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치? 어디서만 달라요? 교감의 신경절 이유만 다릅니다. 얘만 긴급 모드 때 활성화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암기로 따지면 사실 얘는 요거만 잘 외우면 끝이에요. 노르 에피네프린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두 개 좀 차이를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원심성 신경 정리하는 건 끝낼 거예요. 끝. 근데 진짜 메인은 지금부터 자율신경이 메인이다. 자율신경. 대다수의 문제가 원심성 나온다고 했죠? 그치? 그리고 그 대다수의 문제가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파트에서 보통 털려와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잘 봐야 돼. 자율신경 공부할 게 많이 없는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소단원으로 뺄 겁니다. 이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도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죠. 뭐랑 뭐? 교감과 부교감으로. 그래서 얘들도 한번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또 표를 그릴 겁니다. 나 이렇게 비계표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부량이 줄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 얘들도 도식화된 뉴런들을 좀 그려줄 거예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감신경부터 그려볼게요. 이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 그려볼게요. 이게 부교감신경. 딱 봤을 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나요? 그치, 뉴런의 길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이랑 이후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신경절 이후가 더 깁니다. 부교감은 반대죠.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신경절 이후보다 어때요? 길이가 더 길다. 그래서 딱 모양차가 바로바로 나요. 신경절 이후 비교. 쉽잖아요, 이거네. 그쵸?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서 차이가 난다. 자, 교감은 전에서 뭐가 나오고요? 아세틸콜린. 후에서 뭐가 나온다고? 노르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부교감은 전부 다 뭐라고? 그렇죠. 아세틸콜린밖에 안 나와요. 아세틸콜린밖에 안 나온다. 얘는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라고 했죠. 상황이. 자, 교감은 언제 활성화된다고? 위험할 때, 긴급할 때. 부교감은요, 안정된 상태일 때. 보통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됩니까? 교감, 부교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사실 얘들이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과 관련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율식용과 생명 현상을 볼 겁니다. 이 내용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표를 하나 그릴 건데 다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다 그리고 따라 그리세요. 그릴 땐 가능하면 샤프 쓰시는 게 좋아요. 잘 봐야 되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다 그리고 따라 그려라. 조금 크게 그리세요.
그리세요 하면 그리면 돼. 자, 이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세요. 다 그리고 나면 안에다 뭐 적을 거예요. 자, 그렇네. 아니. 다 그려놓고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절반도 못했어. 뭐라고?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안에 표를 채워볼 거예요. 자, 제일 위 첫 번째 이 줄은 뭘 적을 거냐면 조절 중추를 쓸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는 생명 현상을 쓸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는 교감, 그 아래는 부교감을 쓸 거예요. 자, 조절 중추는 셋만 적을 겁니다. 연수, 다른 이름으로 숨골, 동공, 척수. 자, 연수가 하는 생명 현상 세 가지 적을 거예요. 심박, 심장박동. 정확히 심박과 관련된 이 현상들 다 포함입니다. 이씨, 집중하지 확인한 거였어? 고마워. 동공 적어놨네. 중간내, 그리고 호흡, 생명 현상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소화. 이 세 가지 볼 거예요. 저 중간내는 동공 크기만 하는 거겠죠. 동공. 척수는 배뇨와 관련되어 있는 방광입니다. 방광. 얘들 보고 여기 채울 거예요. 자, 우선 얘들 먼저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없어요. 이 줄이 없어요. 딱 요거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내용 좀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자, 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된다고? 위험 긴급할 때입니다. 그치? 그때 쟤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예컨대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예컨대 집에 가야지, 그치? 난 착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니들이 집 가서 얘들아 조심히 가, 아프지 마, 착하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다현이가 집 가면서 막 뒤를 돌아봐. 날 보더니 병신하고 뛰어가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가야지. 죽일 거야 하고 뛰어갈 겁니다. 받아들고. 그럼 심장이 어때? 빨라져. 도끼도끼 하다고. 익사이팅 하단 말이야. 호흡은요? 빨라지지. 어떤 미친 인간이 뛰면서 휴 하고 뛰겠니 얘들아. 엄청 빨라지죠. 호흡 가빠집니다. 소화는요? 소화는 잘 안 돼요. 뭐 뛰면 소화가 잘 돼? 토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면 긴급할 때는 여러분들 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골격근에다가 에너지든 리소스든 다 몰아줘야 돼. 자원과 에너지를. 그치?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보낼 자원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소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경직돼요. 그럼 도망가려면 뭐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눈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요? 커져야죠. 잘 봐야 되거든. 동공 커집니다. 도망가면서 싸면 되니 얘들아? 그럼 방광은 여러분들 커져야 돼, 작아야 돼? 방광이 오줌 주머니거든요. 커져야죠. 저장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되나요? 부교감은 언제 활성화된다고? 안정적일 때. 예컨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승기가 다음 주 되는데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신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도 주시고. 아, 어머니 아버님 즐거운 여행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소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걸 봤어. 그 다음 바로 학원에 전화하는 거야. 아, 기환쌤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째버리고 집에서 바로 치킨 한 마리 시키고 두정부 준비해가지고 그거 먹고 누워서 넷플 틀어가지고 흑백 요리사 먹으면서 누워있어요. 그게 행복한 상황인 거지, 그치? 안정된 상황이란 말이야. 신발도 어떻게 돼요? 내려지겠어. 아, 이거지. 없다. 배부르다. 쭉 떨어져요. 먹었으면 누워야지. 소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됩니다, 그쵸? 한단 말이야. 눈이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감겨요. 몸 작아져. 방광은 여러분 정확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원 상태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둘 중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왜? 기량작용 하거든요. 기량작용은 어떤 작용이라고? 반대작용이라고. 같은 장소에서 반대작용.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외우면 되게 쉽죠? 네. 자, 그럼 마지막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애들이 개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틀려요. 여기에 뭐 적어줄 거냐면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보통 내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위해 쓴 단어입니다. 연결 중추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연결 중추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연결 중추라는 거는 신경절 이 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위치하는 중추신경을 말합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위치하는 중추신경을 나는 보통 연결중추라고 불러요. 이 개념이 생각보다 헷갈린다는 거야. 자, 교감신경의 조절중추는 여기는 셋이에요. 생명현상에 따라 이 셋이 나와요.
근데 조절 중추 말고 연결 중추는 싹 다 척수입니다. 싹 다 척수예요. 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연결 중추는 곧 조절 중추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교감 신경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조절 중추가. 근데 교감은요. 척수 통해. 조절 중추가 있고 그 명령을 척수로 내려줘. 그러면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 신경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한 예시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예시 그림 옆에다 그리시면 돼요. 내가 뭐 그렸니 지금? 뇌입니다, 뇌. 그럼 뇌 밑에 조금만 나와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아, 똑똑해. 척수예요. 조금만 두껍게 그릴까? 척수예요. 척수. 냅니다. 심장도 하나 그려볼게요. 심장. 심장이에요. 와우. 와우, 누구야? 야, 하트가 심장이잖아. 심장을 도식한 거예요. 이 하트표라는 것 자체가. 약간 문감. 뭐라고? 문과? 문감이. 아, 민프로. 문감이. 문과미라고. 걔가 더 들어가고 나 다시는 문과랑 꺼내지 마. 선생님 혐오한단 말이야. 융복합 인재. 알겠지? 아, 안 그래도 2월 되면 문과를 봐야 되는데. 설대면 친구들 보고 동네 친구들, 고향 친구들 보는데 나 빼고 다 문과예요. 걔들은 어떻게 겸상을 하지?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조절 중추 어디입니까? 심장 조절 중추? 거기. 연수예요. 자, 연수를 표현해 볼게요. 연수. 연수. 숨골 표현했습니다. 저희 때는 순골이었어요. 학교쌤 아마 책에는 숨골에 나올 거예요. 책에는 숨골. 근데 학교쌤들이 아마 연수로 계속 그럴걸요. 그 사람들 좀 처음 첫 해는 바꾸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매년 보면. 자,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생겼냐? 이 신경절 이전 유란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부교감. 교감은요? 척수에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교감. 연수가 심장 빨리 뛰어라고 명령을 척수를 내려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그걸 교감이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늘 진짜 많이 틀린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방광이에요. 방광이 왜 많이 틀리냐 애들이. 자, 방광 같은 경우에는 조절 중추가 어디예요? 척수. 그럼 부교감도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척수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어요. 교감, 부교감 둘 다 척수에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림만 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걸 왜 틀리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또 왜 틀리는지 내신 보기에서 지랄맞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예시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나중에 시리즈 엄청나게 할 겁니다. 내신 때는. 자, 이런 보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순관 가지를 확장시켜주는 신경은 뇌신경이다. 자, 여기서 순관 가지가 뭔가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바뀐 용어인데요, 기관지를 뜻해요. 기관지를 앞으로 순관 가지라고 배우실 겁니다. 순관 가지. 왜 이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OX 승기야 O야 X야? 찍어. 하나 O X O X 손으로 봐요. 승기를 믿는다. 셋 한이를 믿는다. O 손 O 없어요? 나머지 뭔데? 저거야 뭐야? X인데 승부. 아야 X인데 승기를 믿을 수가 없다. 대현이는 뭐야? 빨리 정리할게. X 민재 뭐야? 뭐요? O 다현 씨 뭐예요? X 민석이 뭐야? O 왜 오라 했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O를 박아야 될 것 같아? 왜 X라고 했어? 아 나 승기를 못 믿는 저거야 왜 X라고 했어? X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확장되려면. 어? 내 생각해서 확장되진 않죠. 뇌라는 게 대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만 하는 게 아니지. 그런 느낌. 이거 똑바로 해석할 수 있겠다 손 들어봐요. 이거 매년 물어보거든. 회장신 이 보기들. 근데 되게 보통 쌤 방학 때 생명과학 수업하면 한 6, 70명 들어요. 그 중에서 똑바로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되게 많으면 한두 명. 근데 뇌신경은 말초 척추니까 중추 아니에요? 뭐라고? 뇌신경은 말초. 뇌신경은 말초다. 말초신경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근데 방금 연결 중추가 척추라고 했으니까. 연결 중추가? 호흡에서. 호흡에서 조절 중추도 되잖아요. 봐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순간 가지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현상과? 호흡. 그쵸? 얘는 호흡이에요. 확장시켜 준다는 거는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적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확장을 시켜주는 이 신경은 무슨 신경이에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연결 중추가 어디예요? 척수요. 척수죠. 이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니까 이 교감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이라고 해야 돼? 얘는 척수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볼 때리죠. 생명과학이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것들이 되게 1차원적이고 간단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보기를 다 만들어요. 내신 보기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서 엄청 틀리는 거예요. 근데 별표 세게 치는 이유가 애들이 이런 보기들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보기들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연결 중추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교감신경은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싹 다 어디 연결되어 있다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은 싹 다 무슨 신경이라고? 척수신경. 이거 밑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나는 바로 적을 거야.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요?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이다. OX? 잠시만 X 왜? 촉수 방광 그렇죠. 방광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방광 같은 경우에는 척수신경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뇌신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셋, 넷이라고 해서 이 넷은 무슨 신경이라고? 뇌신경이에요. 근데 이 친구만 무슨 신경이야? 척수신경입니다. 됩니까? 이 개념, 이 자료 가지고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가 신경계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왜 틀린지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봐서 막 엄청 뒤질 만큼 어려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방학 때 신경계 파트에서는 여기만 잘 잡고 반응 먹고 들어가요. 여기만 잘 잡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까지 딱 공부하면 신경계 파트 상당히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갔거든요. 중간에 끊으면 너희들 많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호흡이 길었는데 계속하면 너희 죽을 것 같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우리 4강 내용 들어갈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자, 여기가 생명과학 첫 번째 grup입니다. 자, 되게 원래 생명과학이라고 했을 때 수능 과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 킬러 파트가 있고 준킬러 파트가 있어요. 킬러 파트라고 하면 정답률 이제 20-30%대 나오는 파트가 킬러 파트인데 거기가 유전이었습니다. 가기도 파트. 근데 그거는 3학년 1학기 내용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중 친구들 중에서 생명 선택한 친구들은 나중에 듣게 될 겁니다. 3학년 1학기 때. 그리고 두 번째 준킬러 파트가 원래 이제 유전 물질 파트, 그다음에 근수축 파트, 그리고 오늘 배우는 전도 전달 파트가 있어요. 세 개 파트 중에서 근수축이 빠졌습니다. 근데 전도 전달이랑 유전 물질 파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 생명과학에서는 이 두 개가 내신에서 킬러 파트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일어나세요. 근육 안 배워. 이 두 개가 특히나 어려울 겁니다. 이 둘 다 되게 풀어나가는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저 까불지 마라. 뒤에서. 네. 생명과학 왜? 깨워줘. 대현아. 제가 좀 깨워줘. 생명과학은 물리화학이랑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문제 접근하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생명과학의 보통 추론 문제명 논리 구조를 만드는 파트다 보니까 여기를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뒤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내가 문제풀이를 보여줄 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접근하자고 해서 논리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생명과학이랑 물리화학은 논리 구조가 많이 달라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논리 구조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개념 파트들 조금 할 겁니다. 4강 전도 전달 파트 볼 거예요. 줄여서 보통 전도와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3강까지 해가지고 신경계를 배웠습니다. 신경계에서는 결국에 신호가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생명 현상이 일어났거든. 근데 그 정확히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신호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뉴런들은 어떻게 신호를 이동시켜 주는지 그거를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 3강에서는 기본기로서 이 뉴런을 좀 간단하게 배웠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써볼 건데 정의는 우리 한번 적어봤으니까 말로 할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이 세포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우리 신경세포 그때 구조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구조 안에서 다양한 구조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려보고 그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신경세포 그릴 겁니다. 여러분 밑에 그리시면 돼요. 난 조금 칸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에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뉴런의 본체를 그려줘야죠. 자, 이 뉴런의 본체를 2개 그렸습니다. 이 사이에 공만 좀 띄워 넣으세요. 자, 이 뉴런의 본체들을 우리 뭐라 불러줘요? 그렇죠, 신경세포체라고 부른다. 자, 이 신경세포체가 다양한 뉴런의 구조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자극의 수용부를 우린 보통 뭐라 불러줘요? 뾰족뾰족한 가지돌기다라고 불러줍니다. 가지돌기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가지돌기. 우리가 그린 거는 가지돌기다. 자, 그리고 길쭉한 전선 역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거기 뭐라 불러요?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축삭돌기 그리면 똑같은 그림 2번 그리는 거잖아.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그린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볼 때는 이 뉴런들 같은 경우에 축삭돌기에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그쵸? 얘도 오른쪽에 그 비엔나 소시지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촉상 말단까지 그려줄 겁니다. 자, 왼쪽 친구는 비엔나 소시지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축삭돌기라고 불러주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 끝부분엔 하는 일이 조금 있어서 따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했는데 축삭돌기의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해줘요? 말단 부분이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근데 비엔나 소시지 이름 알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원래 배웁니다. 마리집이라고 불러줘요. 마리집. 여기는 이 비엔나 소세지들을 마리집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그림 보니까 여기 이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된 곳이 있죠.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된 곳, 여기를 우리는 랑비에 씨가 찾은 결절이다라고 해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외부로 노출된 공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됩니까? 그래서 얘들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뉴런의 구조 한번 볼 겁니다. 여기 있으면 헷갈리겠구나. 자, 구조 첫 번째로 보는 건 당연히 본체부터 봐야 되겠죠? 신경세포체부터 볼 겁니다. 자, 되게 신경세포체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여기가 본체라고 했죠? 그럼 세포에 있는 핵이든 세포소기관이든 다 어디에 있겠어요? 신경세포체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를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할 때 핵과 세포소기관이 존재하고
말집과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생명 활동들이 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명 활동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유런의 생명 활동의 중심 이렇게 표현해요. 대다수의 물질 대사가 저기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거를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보기들이 잘 나와요. 어디냐고. 자, 두 번째 가지돌기가 있죠. 자, 우리 가지돌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신호를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 수용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가지돌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학 신호를 받는 곳이에요. 이 화학 신호는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배웠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 이동할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축상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이 화학 신호라고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의미해요. 수용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자극의 수용부다라는 말을 해요. 자극의 수용부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로 자극의 수용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수용부라는 말이에요. 이건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신호를 받기만, 수용할 수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얘는 신호를 받기만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받기만 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못 줘요. 3.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는 뭐 하는 곳이냐?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전기 신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예요. 전류가 뭐야? 전하의 흐름이고요. 전하의 흐름. 플러스 마이너스의 흐름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물질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는 물질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동시켜 주는데 이 축삭돌기가 나중에 확대해서 보면 관입니다. 관. 관이란 뜻은 안과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밖에 있는 이온들을 안에 있는 이온들을 이동시켜주면서 교환시켜주면서 전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기 신호라고 하면 이온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온 교환을 통한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곳이에요. 되나요? 자, 축삭돌기 보니까 마리집도 있고 랑비의 결조도 있고 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얘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말이집부터 볼 건데 이 마리집은 사실 세포예요. 슈반시가 작았거든요. 슈반세포예요. 슈반입니다. 작년에 니들 선비 슈발세포 적어놔가지고 슈반세포예요.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가 뭐야? 전류를 막아준다는 거거든. 자, 우리 생체 물질 중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의 성분들은 지질이에요. 그래서 이 슈반세포도 주로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질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질로. 어떻게 선생님이 마리집이 이 절연체 역할을 합니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따라하지 마. 저 마리집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타놈은 껌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 이게 원래 슈반세포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에다가
축삭돌기를 올려놓고 돌돌돌돌 말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계란말이처럼 돼 있어. 계란말이처럼. 아니. 그래서 이름이 마리집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마리집은 축삭돌기를 말아놓은 거죠. 그럼 이 축삭돌기를 말아놓으니까 이온 교환을 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선 전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마리집 사이에 공간이 있죠.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랑비에 씨가 찾아서 그래요. 지름 붙인 겁니다. 마리집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리집 사이의 공간에는 축삭돌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두 뉴런 모두 공통으로 존재하는 말단부가 있네요. 자, 이 말단부는 뭐 하는 곳인가? 자, 말단은 뭐 하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간단하게? 수신은 보내는 발송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치? 여기는 정확히 뭐를 발송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전기 신호가 도착하잖아요.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꿔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자, 그 말은 즉슨 여기서는 오로지 신호를 어떻게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기만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신호를 오로지 주기만 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아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 뉴런의 이 구조체들은 사실 이러한 특징과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랑 얘는 결국에 다른 애죠. 다른 애죠. 그럼 불러줄 때가 당연히 다르게 불러줘야 될 거야. 맞지? 덕준 씨. 덕 좋네. 정신 차려. 그럼 이름 다르게 불러줘야 돼요. 얘 뉴런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마리집 가지고 있죠. 그럼 무슨 뉴런이라 불러줄까? 마리집 뉴런이라 불러줍니다. 이름 대충 지었죠? 얘는 마리집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라 불러줄까? 민마리집 뉴런이라 불러줍니다. 우리 달팽이 중에서 껍질 없는 친구 뭐라 불러요? 민달팽이. 그치? 소매가 없는 옷을 뭐라 불러요? 민소매 옷.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민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뉴런. 됩니까? 네. 뉴런의 구조체들 이름 싹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이랑 같이. 자, 여러분들 이 민마리집 뉴런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마리집 뉴런 몇 개 세포 있어요 이게? 세포 몇 개야 이거? 한 개예요. 마리집 뉴런 몇 개예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얘들 뭐라고요? 실반 세포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딴 게 대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의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 신호이동이라고 했죠. 신호이동. 그러면 마리집 뉴런도 민마리집 뉴런도 둘 다 신호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사실 세포가 많으면 그만큼 유지할 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민마리집 뉴런이랑 마리집 뉴런을 봤을 때 마리집 뉴런은 많은 세포들 여기다가 모셔놨단 말이야. 구성해놨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리소스나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은 구조적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신호이동에서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신호이동에서의 차이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거는 신호이동입니다. 신호이동. 자, 신호이동을 앞으로 우리 어떻게 불러줄 거냐면 전도와 전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우리 자꾸 전기 신호이동, 화학 신호이동 이런 말을 했잖아. 그쵸? 근데 그런 말로 써주지 않고 전도와 전달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전도와 전달. 자, 그럼 우리 뭐를 전도라고 부르고 뭐를 전달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비교해 볼 거예요. 전도와 전달을 비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는 자꾸 화학신호, 전기신호라 불러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전도는 전기신호를 말하는 걸까? 화학신호를 말하는 걸까? 얘는 전기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전달은요? 화학신호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화학신호의 이동. 자, 그럼 이 신호 이동 속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빠를까? 누가 봐도 전기가 더 빠르겠지. 사실 이 화학 신호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 이건 물질의 이동이고요. 이건 전류라고요. 그러니까 속력을 따지면 이 전도가 훨씬 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신호는 이동할 때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걸 방향성이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자, 전달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방향성으로 봤을 때 한방향성이라고 했어요? 양방향성이라고 했어요? 한방향성이라고 했어요. 왜? 신호를 그치,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전달은 한방향성이에요. 근데 이 전도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양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 전기 신호가 축삭 말단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방향성 아니니?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축삭돌기가 되게 신기한 게 가지돌기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도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동을 시키지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축삭돌기 중앙을 손으로 콕 찔렀어요. 이는 물리적 자극 또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내가 콕 찌르면 내가 딱 찌른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전기 신호가 짠 하고 이동해요. 양방향으로 전기 신호가 짠 하고 이동한다고. 그럼 여기는 전기 신호를 받았잖아. 그치? 근데 얘의 기능 뭐밖에 못한다고요? 수용밖에 못하거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방향성으로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전기 신호가 또 화학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양방향성인데 기준이 자극을 준 지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를 보통 자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극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성으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뉴런에서 신호의 이동을 봤을 때 한 축삭 돌기세를 안다는 거죠. 그냥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뉴런 내에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뉴런 내에서.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뉴런 간 일어나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딱 표로 보고 한 번에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아마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도식화 시켜가지고 보여줄게요. 그래서 유런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줄 겁니다. 이 지점에다가 물리적 자극을 줄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 자극점 기준으로 전도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방향성으로? 양방향성으로. 어떤 신호가? 전기 신호가,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여기서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자, 끝으로 가면 여기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된다고. 그래서 다음 뉴런으로 뭐가 일어나요? 전달이 일어나요. 그럼 위에서도 전달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신호를 받으면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또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신호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은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신호의 이동 속력이 전도가 더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구조 차이는 전도에서 차이가 날까? 전달에서 차이가 날까? 축삭돌기에서 구조 차이죠. 그러니까 전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호 이동에서 마리즘 뉴런과 민마리즘 뉴런의 차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리즘 뉴런과 민마리즘 뉴런을 그릴 건데 다 그리면 너희 정신 나갈 거 아니야. 그쵸? 네, 축삭 돌기만 그릴 겁니다. 위에는 민마리즘 뉴런을 그릴 거고요. 아래는 마리즘 뉴런의 축삭 돌기를 그릴 거예요. 그린다라고 하면 민마리즘 그냥 쭉 그리면 되겠죠? 마리즘 뉴런은 쭉 그어놓고 여기다가 비엔나 소세지를 달아주면 돼요. 아까 비엔나 소세지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색깔 통일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같은 지점에다가 물리적 자극을 줄 거예요. 여기 있는 같은 지점에다가 내가 물리적 자극을 줄 겁니다. 자, 그럼 물리적 자극을 받았네. 축삭돌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전도가 일어납니다. 어떤 방향성? 양방향성으로. 그럼 민마리즘 뉴런은 이렇게 지지지지지지 양방향성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됩니까? 마리즘은요? 똑같이 전도를 나겠죠. 근데 문제는 지지 가다가 뭐가 있어? 마리즘이 있네. 이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는 전기신호,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온 교환을 통해서. 근데 이온 교환 통로가 다 막혀 있는 거거든.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던 전도가 여기서 일어나요. 스킵되고 여기서 일어나요. 이거를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점프한다. 그럼 여기서 또 전도가 일어나요. 지지지직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리집이 있으니까 여기가 스킵되고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가 일어난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점프, 가다가 점프 이렇게를 한다고요. 우리가 굳이 비싼 자원과 에너지를 때려 박아서 마리집을 말아 놓는 거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얘는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중간중간 단계를 스킵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빠를까? 당연히 아래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들의 전도를 좀 특이하게 불러줘요. 얘를 도약하는 전도라고 불러줍니다. 도약 전도.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도다. 그럼 얘들의 속력을 비교하잖아요. 얘들의 속력을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빨라요. 그래서 비싼 자원이랑 에너지 써가면서 되게 말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되게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곳에는 저렇게 마리집을 말아놓는 거예요. 그럼 신호 이동이 훨씬 빨라집니다. 훨씬. 자, 그러면 이 마리집과 민마리집 외에는 전도에 혹은 신호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아니에요. 좀 있어요. 그래서 신호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저부터 한번 다뤘으니까 다시 써볼게요. 마리집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마리집, 마리집 차이가 난다. 누가 더 빠르다고요? 마리집 뉴런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신호 이동 속력이 더 빨라요. 왜? 무슨 전도 때문에? 도약 전도 때문에. 되나요? 두 번째. 자, 이 전기 신호는 뭐라고? 두 글자로 전류라고요. 전류. 자, 전류는 영향을 받습니다. 얘와 얘의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누구와 누구? 전압과 저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얘들 다 똑같은 생체 내에 있어서 전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저항의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야.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도선에서 저항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들. 길이, 두께, 단면적이라고 하죠. 하나 더. 재질이 있습니다. 재질은 다르겠니? 다 신경세포니까 생체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재질 다 똑같아요. 그렇겠죠? 길이를 다르게 놓고 비교를 하면 멍청한 거겠죠? 같은 길이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하나 남았네. 두께. 얘는 축삭돌기의 단면적에 따라 가지고 전도 속도가 달라져요. 단면적이 클수록 이 신호의 이동 속력도 어떻다고요?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저항 때문에. 저항이 약해지겠죠. 3. 자, 같은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라고 하면 뉴런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뉴런의 모임. 그럼 이 신경이 뉴런 하나들, 길쭉한 하나의 뉴런들이 모여있는 신경도 있을 거고, 교감신경처럼 토막 나 있는 애들이 모여서 연결된 신경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경을 구성하는 이 뉴런의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예컨대
어떤 신경이 따라들지 마세요. 어떤 신경은 뉴런 하나로 돼 있고요. 어떤 신경은 뉴런 두 개로 돼 있어요. 누가 더 이동 속력이 빠를까? 하나짜리가 더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중간 신경절 부분에서 그치. 신경절 부분에서 전달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한 번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빠르게 전도를 쭉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뉴런의 수가 적을수록 속력은 빨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뭐보다 뭐가 더 빨라서? 그치. 전도 속력이 전달 속력보다 더 빨라서 그래. 전도가 전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됩니까? 진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예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예제. 내가 뉴런을, 신경을 4개 그릴 겁니다. 그 속도를 비교하시면 돼요. 말단 안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뉴런이 4개가 있어요. 내가 같은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 표시해 놓은 지점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속력은 A, B, C, D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를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왜? B는 뉴런 몇 개예요? 1개죠. 두께 어때요? 두꺼워요. 말해줄 수 없어? 있거든.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A죠. 뉴런 몇 개예요? 1개예요. 두껍고요. 그치. 단면적이 두껍다. 더 크다. 그리고 말해주면 없네요. CD. 얘는 하나인데 얇고 말이집이 없고요. 얘는 2개고 말이집 없고 얇아요. 그러니까 A가 C보다 빠르고 C가 D보다 빠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예제 보고 속력이 VB가 제일 크고 VA고 VC고 VD구나 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 비교하는 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속도 비교하는 거를 실제 문제에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됩니까? 5분만 더 할게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에 개구성하는 거 나왔잖아. 그쵸? 여기까지 하면 이제 뉴런에 대한 기본 지식 다 생긴 거예요. 우리 3강 기본에서 했던 뉴런 개념에다가 여기에 있는 뉴런까지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뉴런에 대한 건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와 전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 전달 과정도 공부하려면 기본 지식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지식 깔아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기본 지식. 자, 기본 지식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막전이라는 게 있어요. 막전이. 자, 축삭돌기는 내가 자세히 보면 크게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하나의 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관이라는 뜻은 외부 내부의 경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생명체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 때 생체막으로 만들어요. 생체막으로. 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좀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막전압이라는 뜻이거든요. 막전압. 이 막전이의 정의는 축삭 돌기 내부와 외부의 전압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숙한 용어로 써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의는 전이차로 나와 있습니다. 전압차.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기준은 어딘데? 라고 하면 이 외부가 기준이에요. 외부가 기준입니다. 따라 그리지 마세요. 자, 내가 이 축삭돌기 잘라놓고 내부 외부 그림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입니다. 자, 이 전압을 측정해봤어요. 전압을. 그리고 여기는 창인데 이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값으로 표현해준대요. 자, 외부가 약 플러스 30mV가 나왔대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mV가 나왔대요. 측정을 해보니까. 그럼 막전이 값은 몇이야? 70이라고 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70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값을 막전이 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막전이 값. 그래서 이 막전이라는 용어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자,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죠? 희우야, 정찰이고 옷 입고 있죠? 보들보들하지? 근데 여러분들 현미경 땡겨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작은 털들이 엄청나게 안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껴? 간지럽니? 막 수업하다가 막 옷 간지러워가지고 이러고 수업하니? 미친놈 아니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음 있어요? 없어요? 내 목소리가 소음이야? 너무 서운하구나. 소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안에는 사실. 엄청 많아. 사실 저기 시계 돌아가는 것도 소음이고요. 이렇게 형광등 틀어놓잖아요. 전기 제품이 돌아가면 고주파라는 게 나거든요. 이것도 소음이고 밖에서도 소음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소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대다수 우리 그 작은 소음들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낍니다. 느끼면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너무 작은 자극들은 노이즈 캔슬링 해버려요. 다 캔슬링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정하는 기준이 있겠지? 우리는 앞으로 그 기준을 뭐라 불러줄 거냐면 역치라고 불러줘요. 역치는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다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역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역치 이상의 자극만 받아들여요. 역치 이상의 자극만 신호로 뇌로 보내주고요. 역치 미만의 자극은 신호를 안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통증을 많이 느끼고 어떤 친구들은 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역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3. 물질 수송만 보면 돼요. 물질 수송. 자, 우리 통합과학 때 물질 수송 공부해봤었거든요. 세포에서 물질 수송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랑 뭐? 단순확산이랑 촉진확산 배웠잖아. 어? 그 물질 수송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촉진확산은 볼 건데 단순확산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촉진확산 이야기 먼저 할 겁니다. 자, 촉진확산 정의가 뭐였어요? 뭐가 관여하는 물질의 확산입니까?
용고 새끼들 이거 말 대답 못해? 나한테 배웠잖아. 나한테 배웠잖아. 확산 뭐야? 촉진 확산. 새끼구나. 자, 촉진 확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물질의 확산입니다. 얘는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확산이라는 거는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가는 거예요? 그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겁니다.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 사용한다라고 배웠어요? 안 한다라고 배웠어요? 안 한다라고 배웠죠? 에너지라고 쓸까 안 쓸까 우리? 이제 우리 그렇게 저급하게 안 쓸 겁니다. 문과에 글 쓰는 거예요. 우리 뭐라 써줄까? ATP 사용을 안 한다라고 써줘야 돼요. ATP 사용 안 합니다. 자, 근데 이 막단백질이라는 종류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에서 촉진 확산에 이동하는 막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이제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걔들의 이름은 통로입니다.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통로. 근데 이 통로라는 게 전형 통로입니다. 전형 통로. 예컨대 어떤 막단백질이 있어요. 통로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승모 통로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니들은 못 들어가요. 제호 통로 써 있으면 승기는 못 지나가. 제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마다 전용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딱 두 종류의 전용 통로를 배우게 되는데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딱 이 두 가지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딱 두 가지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됩니까? 쉽죠? 자, 근데 우리 몸에서는 ATP를 사용해서 물질을 수송시켜 주기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2주차 때. 다 지난주구나. 3주차 때. 오늘이 3주인가? 오늘 3주차구나.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능동수송 배웠습니다.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 또한 단백질이 일을 해야 돼요. 얘는 막 단백질을 통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수송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ATP를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막단백질 이름이 있겠죠? 에너지를 써서 특정 방향으로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거를 우리는 펌프라고 해요. 펌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특정 방향으로 물질 이동시켜 주는 거를 펌프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용어 씁니다. 펌프라고 해요. 우리 생명체 내에는 다양한 펌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배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단백질은 하나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세 가지를 엄청나게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거기까지 개념을 보고요. 다음 주에 논리추로 들어갈 겁니다. 됩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말하지만 진짜 첫 번째 공부예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되기 전에 1, 2, 3주차 내용은 당연히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 완벽하게. 그러니까 복습 빡빡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들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